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김 지사는 특검이 정치적인 무리수를 뒀다고 거듭 비판했고 특검은 왜 기각됐는지 분석해 보강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9일 평양에서 열리는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행사에 참석할 거라고 싱가포르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이 방북할 경우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위상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 7급 공무원 필기시험이 40대 1이 넘는 경쟁률 속에 전국 시험장에서 치러졌습니다. 어제 고용 쇼크로 불릴 정도의 7월 고용 지표가 나오자 정부 여당이 내일부터 잇따라 관련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의 한 대형 교회에서 신도들 간에 복면을 쓰고 몸싸움을 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오랜 기간 내분을 겪고 있는 교회인데 폭행이 있었는지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이 잠시 후 개막합니다. 6회 연속 종합 2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오늘 개회식에서 북한 선수단과 함께 한반도 길을 들고 공동 입장합니다. 태양광 사업자들이 광패널 설치를 위해 염전을 대거 사들이면서 지역 주민들이 생계터전을 잃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놓고 사기 사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장, 이슈플러스에서 취재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특검은 김 지사가 댓글 조작을 사실상 지시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면 1차 수사 기간이 끝나는 특검의 수사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정치권은 엇갈린 입장을 내놓으며 충돌했습니다. 먼저 최재원 기자입니다. 법원은 새벽 0시 40분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지사가 댓글 조작의 공범이라는 특검팀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법원은 공모관계가 성립되는지 또 범행에 어느 정도 가담한 것인지 등을 놓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김 지사는 특검팀이 정치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 지사는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9주기 추모식 참석 등 예정된 일정을 소화했고 앞으로 경남도정에 집중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팀이 정치특검, 편파특검으로 전락했다며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백정의 칼로 겁박했다는 등의 원색적 표현으로 정부 여당과 법원을 함께 비난했습니다. 일주일 뒤 특검팀의 1차 수사가 끝난 이후 수사 기간을 연장할지 말지를 놓고도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예상됩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법원이 이렇게 김경수 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특검 수사는 이제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이어서 서초동 특검의 사무실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에는 이제 공모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드루킹 김동원 씨의 진술만으로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댓글 조작 사건의 공범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특검은 줄곧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혀왔는데 김 씨의 진술이 핵심 증거였던 건 맞습니다. 파주에 있는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김 지사에게 1대1로 이 댓글 조작에 쓰인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의 구독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과정 이후에 김 지사에게 회식비 100만 원을 받았다.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이 진술이요 좀 오락가락했습니다. 게다가 시연회 장소에 CCTV 기록 같은 객관적인 물증이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조금씩 갈려왔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김 씨 진술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증거인 진술이 흔들렸던 거군요.
자, 물론 특검은 생각이 다를 것 같습니다. 혹시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특검은 기각 사유를 분석해서 보강 수사하겠다라는 입장 외에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고요. 오늘 별다른 수사 일정도 잡지 않았습니다. 다만 특검팀 내부에서는 이 법원 판단에 대한 반발이 좀 나왔습니다. 특히 법원의 기각 사유가 그저 기각을 위한 기각 사유일 뿐이다. 이런 격한 반응도 있었습니다. 한 관계자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건데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를 상대로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건이 과연 있겠느냐 이렇게도 반문했습니다. 또 영장에 적힌 이 범죄 사실에 지난해 대선 전인 2016년 11월부터의 불법 댓글 작업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가볍게 본 것 같다 이런 불만도 나왔습니다. 예. 어쨌든 결국 재판에 가서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될 텐데요. 김경수 지사 쪽은 어떻습니까? 새벽에 입장을 내놨다고 하죠. 예, 그동안 거듭 써왔던 표현이죠. 김 지사는 이 정치 특검이란 말을 구치소 앞에서 다시 반복하면서 특검을 비판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감사하다라는 입장도 내놨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 변호인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원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다라고 조심스레 평가를 내렸습니다. 김 지사 측에서는 김 지사를 드루킹 김 씨의 공범으로 엮은 이 특검의 법리에 대해서 법원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런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변호인단은 그동안 김 지사에게 불리한 수사 내용이 일방적으로 보도돼 왔다는 판단 아래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점은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즈음이 될 것 같고요. 곧 시작할 재판을 대비해 변호인단은 인적 구성도 다시 정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결국 특검이 수사의 동력을 잃었다. 이런 평가, 관측들도 나옵니다. 앞으로 그럼 특검의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상 이 수사 기간이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인 오는 25일 1차 수사 기간이 끝나는데요. 수사 보고서를 쓰는 데만 2, 3일이 걸립니다. 관련자 추가 조사를 마치고 공소장을 작성하는 데만도 이 기간을 제외하면 상당히 빠듯해 보입니다. 수사 기간이 끝나기 사흘 전까지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을 연장해달라 이런 요청은 할 수 있지만 이번 영장 기각으로 사실상 이 추가 수사에 대한 명분은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구속 상태에서 김 지사를 재판에 넘기는 걸로 가닥이 잡혔고요. 특검팀에서는 피의자를 구속해야만 수사 성과가 되는 거냐, 본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9주기 추도식이 오늘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열렸습니다. 추도식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야 5당 대표가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추모사에서 협치를 통해 의회주의가 만발하는 국회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북한을 공식 방문한다는 싱가포르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일인 9월 9일 행사에 시 주석이 참석할 거라는 분석입니다. 물론 외신 한 곳의 보도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방북이 이루어진다면 한반도 상황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초 평양을 공식 방문할 예정이라고 싱가포르 현지 언론 스트레이트 타임즈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시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으로 오는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성사될 경우 2005년 후진타오 전 주석 이후 13년 만에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하는 겁니다. 매체는 또 최근 북중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호적인 관계인 반면 미국과 중국은 무역 갈등 등으로 교착 상황인 가운데 방북이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베이징을 처음으로 방문한 뒤 3번이나 중국을 찾아 관계 복원에 공을 들였습니다. 또 일각에선 중국 선발대가 이미 평양에 도착해 회담 장소와 숙소를 점검하고 참관 후보지 등을 둘러보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3일부터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아프리카 협력 포럼 일정을 감안하면 시 주석의 방북은 구구절 이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시 주석의 방북이 이뤄지면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에 대한 견제 역할과 함께 중국의 위상과 입지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종전선언에 대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지금 북미 관계가 규착된 근본적인 원인이 미국 내 정치 싸움에 있다면서 반대파가 한낱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마저 방해하는데 북한이 어떻게 북미 관계를 낙관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매체가 종전선언을 정치적 선언이라고 규정한 건 처음인데 이 선언의 무게감을 낮춰서 미국의 움직임을 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어제 나온 7월 고용지표의 여파가 큽니다. 제조업과 자영업을 막론하고 일자리가 증발하면서 정부는 다음 주부터 잇따라 고용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열린 7급 공무원 필기시험은 구직자들이 지금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보여줬습니다. 770명을 뽑는데 3만 명이 넘게 지원한, 그러니까 40대 1이 넘는 경쟁률의 현장을 어환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입시 마감 시간이 다가오자 지원자들의 발걸음이 급해집니다. 7급 공무원 총 770명을 뽑는데 오늘 3만 6천 명이 필기시험을 봤습니다. 40대 지원자도 눈에 띕니다.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그러면서 공무원이 되면 좀 안정적일 것 같아서 준비를 시작했는데 쉽지 않네요. 지난달 40대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14만 7천 명 줄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8월 이후 가장 크게 줄은 겁니다. 전년 대비 고용률은 30대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떨어졌습니다.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2년째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윤재두 씨도 그중 하나입니다. 더 압박감을 느껴요. 공부하면 이거 합격 못하면은 앞으로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만 힘들겠구나. 일과 취업 준비를 병행하기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최저임금이 갑자기 확 오르니까 많이 이게 구하기 힘들어진 거는 동감이에요. 고용재난, 고용절벽이라는 용어에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면서 취업 준비생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고용 쇼크에 비상이 걸린 청와대와 정부가 다음 주에 잇따라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최규진 기자와 함께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 기자, 내일 이제 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정부가 긴급회의를 열어서 고용 대책을 논의한다고 했습니다. 이 일요일에 하는 것 좀 이례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어떤 방안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까? 네, 상황이 심각한 만큼 당장 동원 가능한 모든 대책을 논의할 가능성이 큽니다. 핵심은 바로 재정 확대인데요. 올해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일자리 그리고 추경 사업의 속도를 내고 그리고 4조 원 규모의 재정 보강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겁니다. 예. 여기에 다음 주에 내놓을 자영업자 지원 종합 대책도 함께 조율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대책에는 자영업자들의 상가 임대차 보호 대상자 확대와 부가세 면세 범위 확대, 그리고 카드 수수료를 내리고 편의점 간 적정 거리를 유지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건데 이거 자영업자 지원 대책입니다. 고용 쇼크를 줄이는 것과 직접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네, 당장 직접적인 효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비용 부담을 줄여줘서 간접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예.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25% 정도가 자영업자입니다. 따라서 자영업이 불안해지면 고용지표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고용지표를 보면 비임금 근로자, 그중에서도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이른바 나홀로 자영업자들의 취업자 감소세가 컸습니다. 예.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장사가 안 되고 가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난 건데요. 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서 비용 부담이 커진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들도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예. 따라서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자영업자들이 내야 할 세금이나 임대료 등 각종 부담들을 줄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예, 결국 정리를 해보면은 정부가 이제 돈을 풀어서 취약계층을 지원을 하고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 하는 내용 같습니다. 자, 관건은 이렇게 해서 고용시장이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대책으로는 그렇게 크게 효과를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고용의 전제 조건인 투자와 소비가 모두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을 보면은
1분기 대비해서 0.7% 성장하는 데 그쳤고 민간 소비는 0.3% 증가에 머물렀습니다. 예. 같은 기간 설비 투자는 3.4%에서 마이너스 6.6%로 급락했는데요. 이를 감안하면 당장 한두 달 사이에 고용 지표가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올해 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고용 지표 개선을 위해서라면 정부가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최규진 기자였습니다. 예, 어제 자문위원회가 공개한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논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내는 보험료는 올리고 앞으로 돈을 받을 시기는 늦추는 방안이 나오자 과연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이 개편안과 관련된 궁금증을 이상화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정부는 연금을 못 받게 되진 않는다고 말합니다. 지금처럼 적립금을 쌓아두지 않고도 보험료를 걷어 곧바로 주는 부가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독일 등이 이렇게 운영합니다. 하지만 미래 세대엔 부담입니다. 개혁 없이 기금이 고갈되면 그때부턴 보험료를 24.6% 내야 합니다.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국가가 지급 보장을 명시하고 이제 재정 투입 논의를 시작하자고 주장합니다. 독일은 모자란 부분을 재정으로 보조합니다. 연금 기금의 24.2%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번 자문위원회 안에는 국가 지급 명문화 부분도 빠졌습니다. 국가가 책임을 다한다는 내용이 이미 법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재정 지원은 장기 과제로만 넣었습니다. 정부가 적자를 보전하는 공무원 연금과 형평성 불만이 큰데 필요한 논의를 미루고 있는 셈입니다. 자문위 제안대로 개혁이 이뤄져도 추가 개혁은 불가피합니다. 이미 자문위원회는 보고서에 1회 전면 개혁이 아니라 단계적 연속 개혁이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앞으로 보험료율이나 혜택 축소를 두고 5년마다 갈등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복면을 쓴 남성들이 여성과 아이들을 붙잡고 끌고 나오는, 그 바람에 어린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는 아수라장. 등록 신도가 10만 명이 넘는 대형교회 예배당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목사파와 반대파, 둘로 나뉘어 싸우느라 이런 장면이 벌어진 건데 급기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홍지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복면을 쓴 남성들이 줄지어 교회 안으로 들어갑니다. 남성 2명이 한 여성을 붙잡고 끌고 나옵니다. 여성이 발버둥 치지만 벗어날 수 없습니다. 넘어진 여성이 일어나려 하자 남성이 다리를 걸어 다시 넘어뜨립니다. 교회 안에 있던 다른 여성과 아이들도 하나둘씩 끌려나가고 한 아이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끌려나온 여성이 다시 들어가려 해보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문 사이로 밀고 당기는 실랑이가 이어집니다. 양측 모두 신도 10만 명이 넘는 성락교회의 한 지역 예배당 신도들입니다. 이 교회는 지난해 4월부터 김기동 원로 목사를 중심으로 한 신도들과 이에 반대하는 쪽이 대립해왔습니다. 이날 몸싸움은 반대쪽 신도들이 목사 측 신도들을 예배당 건물에서 끌어내려다 벌어졌습니다. 이런 다툼은 지난 1년 넘게 반복됐습니다. 목사 측과 반대쪽 모두 서울과 수도권 내 교회 건물을 둘러싸고 다툼을 이어왔습니다. 반대쪽 관계자는 목사 측이 예배당 출입을 막아서 신도들을 내보내려다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복면을 쓴 신도들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 간부가 재개발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조합 사무실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수원에선 경찰 간부가 상관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잇따른 경찰 간부들의 비위 소식 김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지역 재개발 조합 사무실입니다. 분홍색 반팔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큰 소리를 치며 삿대질을 합니다.
손에는 신문지로 감싼 물건을 들고 있습니다. 40cm 길이의 흉기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향해 가라고 손짓할 뿐 개의치 않습니다. 이 남성은 근처 파출소 소속의 A경이었습니다. 큰 고성을 치면서 위협을 했어요. 그 칼을 또 같이 온 여자한테 넘겨줘서 숨겨버리는 그런. A경이는 자신이 불법 부동산 계약을 한 것처럼 조합장이 음해해 따지러 갔고 흉기는 요리할 때 필요해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경이를 대기 발령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원에서는 또 다른 경찰 간부 B씨가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필로 쓴 것으로 추정되는 A4 용지 3장 분량의 유서에는 특정 상관과 동료에게서 따돌림과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직장 생활이 힘들고 자기가 모멸감 같은 걸 느끼고 암살당했고 심지어는 폭행까지 당했다.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경찰관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B씨가 과거 경찰청에 진정서를 낸 것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주말일 오늘 부산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던 20대 보안 요원이 통로 바닥으로 떨어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선 한 차량이 인도를 덮쳐 시민 6명이 다쳤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이가혁 기자입니다. 소방대원이 로프를 타고 16m 아래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보안요원 27살 김모 씨가 엘리베이터 통로 지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김 씨는 아파트 1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곧장 안으로 들어갔지만 정작 엘리베이터는 17층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도 안쪽으로 밀려난 구두 수선소가 심하게 망가졌고 원래 있던 자리는 폐허가 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 한 도로에서 73살 공모 씨가 몰던 차가 인도로 돌진해 구두 수선소를 들이받았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3명과 구두 수선소 주인, 길 가던 사람 등 모두 6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 공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는지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인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에는 충남 태안군 안면읍 영목항에서 41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A씨는 해경에 구조돼 목숨을 건졌지만 함께 타고 있던 A씨의 74살 아버지는 병원 치료 도중 숨졌습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를 규탄하는 여성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오늘 서울 도심에서 열렸습니다. 안 전 지사를 고소했던 김지은 씨가 보낸 편지도 이 자리에서 공개됐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여성들이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움직여주시면 거리가 열린 것입니다. 인도에서 차도까지 집회 장소를 넓힙니다. 지난 3월 시작해 오늘로 5회째를 맞은 성차별 성폭력 끝장 집회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무죄 선고를 계기로 당초 일정보다 일주일 앞당겨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미투 운동에 대한 공정한 재판과 권력형 성폭력 종식을 촉구했습니다. 집회에선 안 전 지사를 고소했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가 보낸 편지도 발표됐습니다. 검찰이 재차, 3차 검증하고 확인한 증거들 읽어보셨습니까? 듣지 않고 확인하지 않으실 거면서 제게 왜 물으셨습니까? 주최 측은 오늘 집회에 7천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가자들은 피켓을 들고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주최 측은 2심 공판까지 시민들의 탄원서를 받는 등 김 씨를 지지하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첫 주말.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차에서 불이 날 뻔해 다른 차를 받아서 타고 다녔는데 알고 보니 그 차가 운행정지 대상이었던 황당한 경험을 한 차주도 있었습니다. 점검을 마친 안전한 차량인 줄 알고 타고 다녔을 텐데 BMW의 사후 관리도 문제고 단속이 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최근 흡기 다기관 쪽에 불이 붙을 뻔했던 BMW 520D 차량입니다.
차주 임철호 씨는 대차 서비스로 다른 차량을 지원받았습니다. 같은 차종인 520D였습니다. 공식 딜러사는 점검이 완료된 차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운행 정지 명령 발표 다음 날 렌터카 업체에서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타고 계시는 차가 리콜 대상 차량이기 때문에 오늘 차를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딜러사는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직원의 개인의 실수로 지금 이런 불미사정이 좀 일어난 부분이라 렌트카만 믿고 하지 말고 직접 본인이 확인하고 출고하는 게 프로세스인데 그걸 안 했던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운행 정지 명령이 내려진 첫 주말, 서비스 센터마다 안전진단을 받으려는 차량들로 꽉 차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단을 마쳤거나 예약을 한 차는 10만 3,600여 대입니다. 리콜 대상 중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2,400대는 운행정지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어이 잡아가지고 뭐 처벌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만에 하나 단속하시더라도 점검받으러 가는 길이라고 그래 말씀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가시지 않는 대목입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폭염이 한풀 꺾이면서 열대야 걱정은 사라졌지만 한낮은 그래도 더웠습니다. 월요일부터는 또다시 더워질 거란 전망인데 빠른 속도로 북상하는 태풍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하늘이 한 뼘 높아지고 바람도 한결 선선해졌습니다. 오후 2시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도로 30도를 넘겼지만 여름 내내 이어졌던 찌는 듯한 무더위는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습도가 낮고 공기도 깨끗해 공원엔 나들이 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에어컨은 24시간 불가동했던 것 같아요. 시원해지니까 이렇게 나와서 바람 쐬고 하니까 좋네요. 바람이 좀 불어줘서. 서울과 인천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낮에 여전히 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오후 4시 기준 광주 전남과 전북 일대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은 대부분 폭염특보가 해제됐다가 월요일부터는 다시 더워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변수는 현재 일본 가고시마 쪽으로 북상하고 있는 19호 태풍 솔릭의 영향입니다. 올해 발생한 태풍들은 우리나라 상공의 강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모두 비껴나갔지만 고기압의 세력이 한풀 꺾이고 솔릭이 몸집을 불려가고 있어 기상청은 태풍의 경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전남 신안군, 염전으로 가장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조만간 신안군 염전 상당수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짓겠다며 염전들을 대거 사들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민들은 생계태전을 이룰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오락가락하는 기준을 비집고 전국 곳곳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소들로 이 모근사를 앓고 있는 현장. 정혜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한 염전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직까지는 소금을 생산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곳은 저 산 아래 보이는 염전까지 모두 태양광 발전 설비로 바뀔 예정입니다. 염전으로 유명한 신안에 태양광 발전소 열풍이 분 건 지난해 말입니다. 신안군이 마을에서 1000m 이내 발전 시설을 세울 수 없다는 조례를 100m 이내로 완화하면서입니다. 산자부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3020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누가 거리 제한도 풀고 막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정책을 따른 거예요. 지금까지 신안군에 접수된 허가 신청만 1,600여 건, 이 중 발전소 허가를 받은 사업만 1,300건에 달합니다. 정부 보조금을 노린 투기 세력까지 몰리면서 인근 땅값도 치솟고 있습니다. 신안은 제가 알기로는 막 3배 정도 올랐다고. 하지만 이 지역에 태양광을 전기로 바꾸는 변전소가 신설되려면 최소 6년이 걸릴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생활 터전을 잃을까 불안해합니다. 염전 여기 어느 사람들이 태양광 들어보면은 농사나 짓고 그래야죠.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여기서 다 나이 먹어가지고. 지자체가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혼란을 겪고 있는 곳은 신안만이 아닙니다. 도로 곳곳에 태양광 발전소를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전라남도 무안군의 한 태양광 시설 공사 현장입니다. 포크레인과 공사 잔해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최근 이곳에 폭우가 내려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완전히 흙탕물이 되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물이 써가지고 바다에 가보니까 완전히 생태가 이 구멍이 전부 다 몇 개 보여요. 그러면 밑에 바다에서 사는 개나 뭐 이런 건 완전히 몇줄 되어본 거예요. 이 태양광 발전소가 지어진 곳은 마을에서 260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애초 무안군엔 마을에서 500m 이내에 발전 시설을 세울 수 없다는 조례가 있었지만 지난해 이를 삭제했습니다. 허락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장비들이 들어와서 정부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규제를 다 없애버리고 주민 반발이 이어지자 군청에선 다시 300m로 거리 제한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무안군에 접수된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 신청만 1,800건에 달합니다. 정부 사산자분이나 이쪽 쪽에서 계속 그걸 풀어라 해가지고 그것마저 이제 폐지해버리니까 확 몰려버린 거죠. 전라남도에서 5개 시군이 완전히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했거든요. 지난 폭우에 일부 태양광 발전소들이 무너지자 정부에선 뒤늦게 허가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오락가락하는 사이 주민들은 물론 환경에 대한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이렇게 전국 곳곳에서 태양광 발전소 붐이 일면서 각종 사기 사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물론이고 부동산 값도 오른다며 투자를 부추겼지만 정작 발전소는 짓지도 못한 채 돈만 날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혜성 기자가 계속 전해드립니다. 울창한 나무숲 한가운데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폭격을 맞은 듯 송두리째 뽑힌 나무들 사이 사는 속살을 훤히 드러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짓던 업체가 3년 전 공사를 중단했고 업체 대표는 지난해 횡령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노후 자금을 투자했던 5, 60대 퇴직자들이었습니다. 수익률은 신문지상에도 한 10% 이상 노후 자금인데 요거 갖다가 다 없애버렸으니. 또 다른 업체는 정부 보증 사업이라며 보조금 지원은 물론 부동산 투자도 부추겼습니다. 17억 전부 다 지원금이고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 돈은 3억 정도만 들면은 20만 원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땅값이 폭등을 한다. 엄청난 돈을 이득을 챙길 수 있다. 해당 업체는 여전히 월 250만 원 수익을 올려주겠다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영업 중입니다. 정부 지원도 마땅하지 않았습니까? 정부의 정자도 얘기 안 했고요. 신재생 청정에너지원으로 평가받는 태양광 발전. 하지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각종 사기와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이 향년 80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족 등은 트위터를 통해 짧은 투병 생활 끝에 편안히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가나 출신인 아난 전 사무총장은 1997년 유엔 사무총장에 취임했고 아프리카 내전 종식과 에이즈 확산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1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뉴스룸 키워드는 상피제입니다. 친족이 같은 곳에서 일하는 걸 피하는 제도를 말하죠. 어제 교육부가 앞으로 교사인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말이 언급이 됐습니다. 상피제의 역사는 깊어서요. 고려시대에 이미 등장을 했고 또 조선시대에는 사촌 이내의 친족을 같은 관청에 근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특히 시관상피라고 해서 시험관에 가까운 친척이 과거 시험을 볼 경우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이게 잘 안 지켜지면서 과거 제도가 무너지고 교육 군간이 흔들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21세기의 상피제가 다시 등장을 한 거는 최근 모 고등학교 교무부장의 쌍둥이 자녀가 각각 문이과 전교 1등을 동시에 한 일이 논란이 되면서입니다. 실제 부정이 있었는지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에서 분명한 거는 학교 내신에 대해, 그러니까 학생부에 대해 얼마나 사람들이 민감하며 또 얼마나 믿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몇 년 전 설문조사에서도 교육 전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보시는 것처럼 10명 중 6이나 됐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정책에서 무엇이 과연 가장 시급한지 다시 한번 보여준 오늘의 뉴스룸 키워드 상피제였습니다. 올해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앞두고 우리 측 상봉자들이 내일 속초에 모입니다. 22일까지 진행되는 1차 상봉에선 남측 방문단 89명이 북측 가족과 만나고 24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되는 2차 상봉에선 북측 방문단 83명이 남측 가족과 만날 예정입니다. 휘발유값과 경유값이 7주 연속 오르면서 또다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8월 셋째 주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리터당 1.9원 오른 1,618.4원, 자동차용 경유 평균 가격은 1,419.2원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인천공항에서 베트남 다낭으로 가려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엔진오일이 새어나와 출발이 4시간 가까이 늦어졌습니다. 대체 여객기를 타고 떠나긴 했지만 300명에 가까운 승객들이 공항에서 대기하며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미국 남부 텍사스주에서 일어난 차량 사고와 관련해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우리 돈 약 2,700억 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해 가족은 지난 2016년 도요타 차를 타고 가다 당한 사고에서 앞좌석이 모두 뒤로 넘어지면서 뒷좌석 베이비시트에 앉았던 아이들이 크게 다치자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피해 가족이 받는 배상금엔 우리 돈 1,600억 원이 넘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옆자리 경쟁입니다. 옆자리 경쟁. 사진으로 보니까 김경수 경남지사의 옆자리를 말하는 것 같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새벽이죠. 김 지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시각에 서울구치소 앞에는 김 지사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해당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해당 의원으로는 이 신창현 의원과 박광원 의원의 모습이 보입니다. 특히 김경수 지사가 언론과 인터뷰를 할 때 화면을 보시면 김 지사 오른쪽으로는 박광원 의원의 모습이 보이고요. 왼쪽으로는 박정 의원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 눈치채셨겠지만 두 의원은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입니다. 그렇군요. 이례적으로 저기 인터뷰를 하고 있는 동안 뒤에 옆에 이제 서 있는 모습이 계속 노출이 됐군요. 자, 민주당 전당대회가 다음 주 토요일이니까 이제 딱 일주일 전인데, 자, 그러면은 김 지사 옆을 지켰던 방금 화면으로 봤던 의원들은 꽤 늦은 시간까지 오랫동안 밖에서 기다렸던 셈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 지사가 구치소 밖으로 나온 건 새벽 1시 반이 넘어서였습니다. 예. 하지만 언제 법원의 심사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의원은 2시간가량 기다렸다고 저희 취재진에게 알려왔고 또 다른 의원은 저녁 8시부터 현장에 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또 현장에 갔지만 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잡히지 않아 이 당원들로부터 왜 안 왔느냐 이렇게 오해를 받은 최고위원 후보도 있었는데요. 바로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이 박 의원은 보시는 것처럼 김 지사 옆이 아닌 이처럼 경찰 병력이나 시민들 사이에 있는 모습이 찍혔는데요. 아, 저 뒷모습이 박주민 의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다름이 아니라 박 의원이 현장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김 지사가 귀가했기 때문에 취재진의 카메라에는 찍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을 마지막으로 지켰다. 이게 측근들의 전언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앞서 이제 소개됐던 대로 박 의원까지 최고위원 후보는 3명이 보이는 건데 당대표 후보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당대표 후보들은 직접 나오진 않았지만 이 측근이나 캠프 인사를 대신 보내거나 SNS에 김 지사에 대한 메시지를 일제히 올렸습니다. 예. 김진표 후보 가장 먼저 메시지 올렸는데 사필 규정이다 이러면서 영장 기각 직후 이렇게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또 송영길 후보는 뛰어난 자신의 후배 변호사를 이 김경수 지사 변호인단에 참여시켜 돕고 있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이 캠프는 이 소식을 오전 일찍부터 이 취재진에게 알리면서
훈훈한 소식이다 이렇게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이해찬 후보는 새 후보 가운데서는 가장 마지막으로 트위터를 올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영장이 기각됐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끝까지 함께하겠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모두가 다 응원의 메시지를 남긴 셈이군요. 자, 이렇게 후보들이 뭐 김경수 지사 옆자리에 있거나 또 응원을 하는 것들, 이 전당대회에서 득표전과 무관치 않다, 뭐 이렇게 보이는군요. 네, 물론 같은 당 동료인 김 지사에 대한 뭐 우려와 이 응원의 이유도 있겠지만 이 전당대회 이번 룰이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바로 여론조사 투표를 진행할 때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각 후보의 경력을 전혀 쓰지 않고 오직 기호와 이름만으로 진행키로 한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력을 기재해서 친문임을 알릴 수 없게 된 후보 입장에서는 이 친문임을 알리고 또 한 번 더 얼굴을 알리게 되는 가장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군요.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호랑이와 파리 그리고 연예인입니다. 예, 호랑이와 파리, 연예인, 저 단어들만 봐서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집권 이후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위 부패 관료에 대해서는 호랑이라고 칭하고 하위 부패 관료는 파리에 비유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 시 주석을 가장 골아프게 하는 건 다름 아닌 부패 연예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떤 누구의 부패 의혹입니까? 두 명의 연예인인데요. 먼저 중국의 최고 인기 배우인 이 판빙빙의 탈세 의혹입니다. 현재 베이징의 한 숙박 시설에서 연금된 상태로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판빙빙이 받고 있는 의혹은 6천만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00억 원에 달하는 출연료를 받고도 이 낮은 금액의 이중 계약서를 만들어 이를 세무당국에 신고해서 세금을 탈루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입니다. 예. 그러나 판빙빙 측은 일단 탈세 의혹을 부인한 상태고요. 예. 또 다른 의원은 유명 남자 배우인 황샤오밍입니다. 이 주가 조작에 가담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받고 있는데 이 황샤오밍도 현재 주가 조작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100억 원에 달하는 출연료만 해도 어마어마하군요. 예, 이렇게 연예인 부패 의혹이 나오면서 중국 여론 당연히 좋지 않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배우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중국 여론은 굉장히 부정적인 상태입니다. 또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으로서는 이 리더십의 악재로 불릴 만한 일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타격이 컸던 건 가짜 백신을 판매한 이른바 백신 파동입니다. 예. 관련 공무원 35명을 문책했지만 중국 내 분노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연예인 부패 의혹이 혹시 여론을 전환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밤 더위는 쉬어가겠습니다. 내일도 심한 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낮에는 서울이 32도, 광주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 월요일부터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다시 더 더워지겠습니다. 예, 토요일 JTBC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